불 켜도 되나? 이거 안 보면. 그렇지. 맞아. 일단 토론물을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해도 돼? 예, 지금 들으면서 일단 대충 정리한 거를 토론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일단 있으면 시간 많이 주는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유학적으로 하죠. 뭐. 일단 두 분 발표는 잘 들었고요. 그거는 뭐 여기서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전되니까 안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제기할게요. 일단은 뭐냐면은 빠진 게 우리는 그냥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명 운동의 한 과정에 전술적 운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 운동의 하나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선거라는 형식에 대한 혁명 세력의 위치, 지위 이거를 분명하지 않고 평가한다는 거는 중심을 흐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은 운동의 형식 중에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어요. 진지전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한국에 있어서의 운동 형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선거가 나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선거로 진보적 어젠다를 실현하는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진보적 어젠다를 실현하는 경로는 전부 대중적 여기서 이제 광장 정치라고 했는데 광장 정치로 말하든 제 식으로 말하면 전민항쟁으로 말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적 진출에 영향을 받아서 선거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고 그다음에 그 아젠다가 조금씩 들어간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중심은 대중투쟁이라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주고 대중적 투쟁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데 선거가 활용돼야 된다. 부차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좌우 편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그러면 이 혁명적 이행 과정에서 현재의 전략적 목표가 뭐냐라는 측면에 대한 제기가 불명하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산발적이고, 그 다음에 대중 추수적인 형태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행의 현재 단계가 뭐냐는 먼저 분명히 규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제 그냥 의견만 말할게요. 이행에서 지금은 민주주의 혁명 단계다. 근데 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르주아 옛날에 2단계처럼 부르주아 혁명 단계 이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혁명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권력 문제.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게 뭐냐면 그 과정이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 사회주의의 이제 사적 소유 폐지하는 이 전 단계로서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형식을 민중과 노동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의회주의 정치로는 백날 해봤자 여기서 양당 정치도 나왔자 백날 해봤자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중심을 쓸 수 없는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형식적 틀로는 진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출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돼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이 틀 안에서는 민중과 노동자의 권력 형태로 전환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혁명 단계는 부르주아 권력 형태를 민중과 노동자의 권력 형태로 전환시키는 게 지금 현재 혁명 단계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명명을 해도 좋아요. 민중 권력이라고 해도 좋고 PT 민주주의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계급 배치가 필요해요. 권력 투쟁은 계급 투쟁은 항상 권력 투쟁이 되는데 이거는 각 정치 집단하고의 계급적 기반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국의 계급 분석을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독점 자본가 계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소 자본가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 계급이 있어요. 노동자인데
지금 현재 농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독자적 계급 형태로 취했지만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저는 이걸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만, 농업 노동자에 가깝고, 따라서 독자적인 농민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숫자도 적고. 그래서 노동자겠죠. 그리고 영세 자영업이 있는데 영세 자영업도 제가 보는 견해는 산업 대비군에 필적하기 때문에 노동자군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은 독점자본가죠. 타도 대상이고 중소자본가는 고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은 동맹세력이죠. 이런 배치 하에서 현재 정치 세력이 어느 계급의 하에 있느냐를 분석해 들어가고 거기에 기초해서 투쟁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 같은 경우는 반동적 독점자본가 집단이에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점자본가와 그다음에 중소자본가, 그다음에 일부 영세와 일부 노동자 계층이 그냥 짬뽕돼 있어요. 민주당 내에. 따라서 당면 정치 정세를 타격해야 될 제1 주적은 국힘의 반동적 독점자본가 계층이 맞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을 깨서 계급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게 중심 과제예요. 그래서 중소자본가는 따로 띄어서 고립화시키고 독점자본가 상층, 민주당의 상층 독점자본가 약간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독점자본가 같은데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고립시켜서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보수진으로 몰아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과제는 민중진영. 근데 이제 민중진영은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진영의 긴급한 정치적 과제는 노동자 통일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이 만약 그 전위가 있다면 전위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노동자 민중 통일전선체를 시급하게 마련해서 민중과 진보 진영의 구심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구심체가 없이는 모든 선거 전략이나 전술은 그러니까 성과적으로 그 성과를 축적시키지가 못해요. 다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한국 역사의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보 진영의 가장 큰 핵심적 과제는 정치적 과제죠. 정치적 과제는 노동자 민중의 통일 요소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재반 세력을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도 중심체, 대중적 중심체를 세우는 게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번 선거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 정치적인 정세에 대한 거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중의 권력체를 선전해야 돼요. 민중의 권력체 중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누누이 지금까지 제기했듯이 기속위임제하고 직능별 대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형태를 취해야지만이 민중이 권력을 잡으면 그 민중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형식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사유주의적 내용도 아니고 권력 형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된다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내용들은 빼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건 하나 들게. 현재 정세, 그럼 현재 정세가 어떤 거냐. 이거는 그냥 정태적인 분석이잖아요. 현재 정세는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안정화되는 단계냐, 아니면 불안정한 단계로 흘러가느냐가 중심적이고요. 한국의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불안정한 형태를 가고, 이게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현대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안정한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전술 방침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선도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 말을 왜 꺼내냐면 이제 진보성을 띠는 세계 정당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일단 조국신당도 일단 진보 진영에
느껴요. 왜냐하면 조국신당의 계급적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자본가와 영세상업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보 계급적으로 그들의 그 성향 말고 계급적으로 볼 때는 진보주의가 일단 동맹색으로 는다라면 크게 세 집단을 이번 선거에 평가할 수 있어요.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진보당, 그 다음에 조국신당이거든요. 조국혁신당. 근데 여기에서 선거 전술에 가장 탁월하게 잘한 거는 조국신당이에요. 왜 잘했냐? 그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런 거 빼고 이거를 완전히 실패했더라도 그 노선을 잘 취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가면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신당은 치고 나가는 방식을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은 좌편향이었는데 완전히 좌편향. 내용은 우편향인데 선거운동은 완전히 좌편향. 어떻게 좌편향? 전선은 반윤 전선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이번 그 계급투쟁의 전선이 반윤 전선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들은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기후정의라든지 소수자 운동을 제기한 거야. 이거는 전선에서 완전히 떨어져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념을 충실하겠다. 이건 좌편향이죠. 대중적 어젠다나 대중적 감성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이거 무슨 그 신화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운동 하는 사람들이 완전 좌편향을 갖다. 내용은 완전 우경인데 그 행동,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 좌편. 이와 반대로 진보당은 완전 우편향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은 혁명세력으로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행위는 이건 우편향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박범기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해서 완전히 우편향. 근데 조국신당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력 문제를 제기한 이 세 집단 중에서 권력 문제를 제기한 거는 조국신당뿐이 없어요. 어떻게 제기했냐? 제7공항을 제기한 거예요. 제7공항. 제7공항을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의 권력 체제를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걸 제기한 거예요. 이걸 제기한 그 후보는 조국뿐이 없어. 이 점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때 핵심적인 중심으로 모이는 거는 권력 구조거든요. 따라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조국이 제7공항으로 제기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7공항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복지제도라는 형태로 제기하고 사회권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두 진보 정당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걸 제기한 거예요. 내용을 차치하고. 왜냐하면 권력 구조 자체를 직접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국 신당의 선거 전술을 높이 평가해 준다. 그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버됐네요. 시간 오버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보 노무현 민주진영의 그 과제로 아까 그걸 반복해서 재강조하면은 노동자 민중의 그 지도적 통일 정체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민중 권력에 대한 형식을 제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